지금 세계의 희토류 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 한 나라 한국이 48시간 만에 판을 뒤집은 겁니다. 한국이 희토류를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나라가 몽골과 손잡는다고요?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세계 2위 매장국 몽골이 한국을 택했습니다. 중국이 지배하던 80%의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계를 멈추게 한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조나단 윌리엄스입니다. 미국 지질조사소에서 20년째 희토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버지니아주 레스턴 연구소에 출근해서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을 분석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커피 한 잔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미국은 희토류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항상 긴장 상태였죠.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뵴 같은 핵심 원소들 말입니다. 대안을 찾기 위해 호주, 캐나다와 협력하고 있었지만 중국의 독점 체제를 깨기는 역부족이었어요. 우리 연구소에서는 한국을 희토류와는 거리가 먼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삼성이나 LG가 스마트폰을 잘 만들지만 결국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는 나라로 봤거든요. 자원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희토류 분야에서 무슨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연구실에서 새로운 공급선 다변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언제쯤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한탄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그때만 해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오후 3시 22분 긴급 보고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몽골 희토류 공동 개발 양해각서 체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한국이 몽골과 희토류 협력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뭐라고요?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분명히 한국과 몽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친환경 희토류 추출 기술을 몽골에 제공하고 몽골은 자국 희토류 매장지를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양국이 공동으로 3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48시간 내에 정식 계약을 체결한다는 발표였어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윌리엄스, 이게 진짜야? 데이빗 국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서 온 1차 보고서입니다. 몽골은 중국의 완전한 영향권이었거든요.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한국과 손을 잡는다고요? 더구나 희토류 분야에서요? 몽골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 2위인데 한국이 거기에 손을 댄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놔둘 리 없는데. 데이빗 국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희토류를 언제부터 했지? 몽골이 중국 눈치 안 보나? 의문만 쌓여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한국 정부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희토류 공급망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그렇게 대단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 정부 반응은 차갑기를 넘어서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한국이 몽골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몽골은 완전히 중국 영향권이야. 한국 따위가 자원 외교를 한다고. 톤이 완전히 무시하는 투였어요. 국방부 관계자도 비웃었습니다. 기술도 없으면서 무슨 희토류 개발을 한다는 거지. 웃기는 소리야. 펜타곤 회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무모한 도전, 중국 견제는 미국 몫이라는 사설을 냈습니다. 블룸버그는 몽골, 중국 눈치만 보며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뉴욕타임스는 한국, 자원 외교 경험 전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언론들도 한 목소리로 회의적이었어요. 업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자원개발 담당자가 말했어요. 한국이 히토류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다고. 20년 일찍 태어났어야지. 레어어스 코퍼레이션 CEO도 비슷했어요. 삼성이 스마트폰은 잘 만들지만 광산은 다른 얘기야. 저도 동료들과 이야기해봤는데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몽골은 내륙국이라 운송비만 엄청날 텐데. 중국이 가만히 놔둘 리 없어. 한국 기술로 어떻게 중국과 경쟁해? 기껏해야 몇 개월 버티다가 포기할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불가능하다, 곧 포기할 것이다였어요. 심지어 중국 측에서는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몽골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더 노골적인 경고도 나왔어요. 몽골의 잘못된 판단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중국은 몽골 무역의 90%, 투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SNS에서도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중국 상대로 히토류 전쟁? 꿈도 크지. 몽골도 참 순진하네. 여론은 완전히 한국의 오버라는 쪽이었어요.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예상치 못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정부가 중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몽골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기술이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이 몽골의 경제 제재를 시사했는데도 몽골이 전혀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때 심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몽골에게 무엇을 제안했길래 중국의 압박을 무시할 수 있는 거지? 알고 보니 중국의 압박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중국은 몽골 국경을 3일간 봉쇄했습니다. 몽골 수출품의 90%가 중국을 거쳐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몽골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때 몽골 외무부에서 나온 발언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우리를 속국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한다. 이익 배분도 공정하고 기술 이전도 투명하다. 이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다음 소식이었습니다. 몽골이 한국과의 협력을 발표한 직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줄줄이 한국의 협력을 제안해온 거예요. 도대체 한국이 뭘 가지고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의문이 폭발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한국의 히토류 기술을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을 연달아 발견했어요. 한국이 이미 10년 전부터 비밀리에 히토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왔던 거예요. 특히 친환경 추출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한국이 2015년부터 K-마이닝 프로젝트라는 비밀 국가 사업을 진행해왔다는 거였습니다. 포스코, LG화학, 삼성 SDI가 공동으로 참여한 프로젝트였어요. 정부가 2,500억 원을 투자해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기업들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히토류 의존도가 높아지자 일찌감치 대안을 준비해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개발한 기술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중국을 능가하는 수준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몽골의 반응이었어요. 몽골 광물자원에너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줍니다. 이익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아요. 중국처럼 우리 자원만 빼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길을 제시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것을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만 가져온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한 거였어요. 중국식 일방적 착취가 아닌 진정한 상생 모델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준비 수준이었어요. 몽골어 통역진 30명을 미리 양성해뒀고 몽골 문화 연구팀까지 꾸려뒀다는 거예요. 심지어 몽골 전통 음식을 배워서 현지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세심함은 중국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몽골 대통령이 한 말이 계속 기억났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속국이 아니다.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줬다.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요.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국무부에서 긴급 보고서를 요청했고 국방부에서는 한국 기술에 대한 재평가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과 몽골은 이미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한국 정부가 갑자기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 기자회견이었어요. 화면에 한국의 히토류 기술 데이터가 떴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었어요. 한국의 친환경 추출법은 환경 오염을 90% 줄였고 추출 효율은 기존 대비 340%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비용이었어요. 톤당 추출 비용이 중국의 60%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화면에 더 많은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히토류 재활용 기술로 폐 스마트폰에서 99.7%의 히토류를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연간 처리 가능량 15만 톤, 이는 신규 채굴 없이도 전 세계 히토류 수요의 12%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차트가 떴습니다. 한국의 핵심 기술 17개 항목이 나열됐어요. 바이오리칭 기술로 박테리아를 이용한 친환경 추출, 나노필터링으로 99.9% 순도 달성, 이온 교환 수지 기술로 분리 효율 450% 향상. 숫자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몽골 히토류 매장량 데이터도 화면에 떴어요. 확인된 매장량만 3,100만 톤, 전 세계 매장량의 23%였습니다. 특히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같은 고부가 가치 히토류가 집중되어 있었어요. 연간 생산 가능량은 15만 톤으로 추정됐고 매장 수명은 무려 207년이었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충격적인 숫자가 나타났어요. 몽골 동부 지역 타반톨고이 광산의 매장량 세부 분석이었습니다. 란타넘 420만 톤, 세륨 780만 톤, 네오디뮴 180만 톤. 계산했습니다. 이 한 곳만으로도 전 세계 3년치 공급이 가능한 규모였어요.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화면을 채웠어요. 한국-몽골 합작법인 설립 자본금 30억 달러, 향후 10년간 총 투자 규모 150억 달러. 몽골 측 지분 51%, 한국 측 지분 49%로 공정한 배분이었어요. 예상 연간 매출 80억 달러, 몽골 GDP 증가 효과 25%, 신규 일자리 창출 4만 2천 개. 더 놀라운 숫자들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에 떴어요. 연구개발 투자만 연간 12억 달러, 몽골 현지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에 3억 달러, 환경보호기금 5억 달러. 중국은 한 번도 이런 투자를 한 적이 없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공급 계획이었습니다. 화면에 상세한 로드맵이 떴어요. 2025년부터 연간 5만 톤 생산 시작, 2027년 10만 톤, 2030년까지 15만 톤 체제 구축. 이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규모였어요.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의 12%를 차지하는 물량이었습니다. 운송 문제는 한국이 개발한 신규 물류 루트로 해결한다고 했어요.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횡단철도와 연결해서 부산항까지 15일, 기존 중국 루트보다 7일 단축된다는 계산이었어요. 운송비도 톤당 450달러로 중국 대비 30% 절약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 데이터도 화면에 나타났어요.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네오디뮴 톤당 생산비 4만 5천 달러, 중국 대비 35% 절약. 디스프로슘 톤당 28만 달러, 중국 대비 40% 절약. 테르뷴은 무려 50% 절약이었어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에 더 상세한 분석이 떴어요. 총 17개 핵심 히토류 원소별 생산 계획이었습니다. 란타넘 연간 8,000톤, 세륨 1만 5천 톤, 프라세오디뮴 2,200톤, 네오디뮴 1만 2천 톤. 각각의 품질 등급, 예상 가격, 주요 수요처까지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됐어요. 이런 데이터 공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정보를 국가기밀로 분류해서 절대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화면을 채웠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환경 영향 평가 결과였습니다. 화면에 떴어요. 한국 기술로 채굴할 경우 토양 오염 95% 감소, 수질 오염 92% 감소, 대기 오염 88% 감소. 중국 방식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복원 계획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채굴 후 30년 내에 원래 생태계로 복원한다는 약속이었어요. 이를 위한 별도 기금만 20억 달러였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숫자가 중국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숫자가 가장 놀라웠어요.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이 이미 확보한 희토류 관련 특허가 무려 2,847개였다는 거예요. 그중 핵심 특허 127개는 중국도 사용하려면 한국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기술들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때 몽골 현지에서 온 보고서를 읽게 됐습니다. 울란바토르 근교 광산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19살 청년 볼드바트르의 이야기가 가장 가슴을 울렸습니다. 볼드바트르는 아버지를 광산 사고로 잃은 청년이었어요. 2021년 여름 갱도 붕괴 사고였다고 해요. 하지만 중국 회사는 제대로 된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중국 관리자는 대신할 사람 많다고 했어요. 볼드바트르의 어머니는 홀로 3명의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막내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중국 회사에 일자리를 달라고 했지만 여자는 안 된다며 거절당했어요. 우리 가족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볼드바트르를 한국 연수 1호로 선발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제 아버지 사진 앞에서 묵념까지 해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진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볼드바트르가 한국에서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저를 아들 같다고 해요. 기술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김치도 만들어줘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가장 감동적인 건 볼드바트르의 변화였어요. 처음엔 몽골을 떠나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몽골로 돌아와서 우리 땅을 지키고 싶다고 해요.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제가 하겠다고 편지에 썼더라고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24살 청년 에르덴 바트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제 아들이 처음으로 꿈을 가지게 됐어요. 한국 덕분입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자신을 동료라고 불러준다고 해요. 이제 아들이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62살 노인 감바트르의 사연도 가슴을 울렸어요. 진폐증에 걸려 일을 못하게 됐는데 중국 회사는 치료비도 주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이 와서 무료로 치료해줬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이 제게 어르신이라고 불러주셨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존대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순히 기술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간에 대한 존중,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한국이 몽골에게 준 건 희토류 기술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볼드바트르가 마지막에 쓴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몽골 사람인 게 자랑스러워요. 한국이 우리의 가치를 알아봐줬거든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숫자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게 한국이 보여준 진짜 힘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무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몽골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180도 달라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과 한 달 전 한국 따위가라고 조롱했던 국무부 관계자는 고개를 숙이며 우리가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자회견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국방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환영한다며 즉시 3자 협력 방안을 제안해왔어요. 펜타곤 희토류 담당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미국도 참여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NN이 특종으로 내보냈습니다. 한국, 중국 희토류 독점 체제 무너뜨렸다. 게임 체인저 등장.
앵커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BBC는 일면에 아시아 소국이 만든 기적, 한국-몽골 연합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히토류 지정학 재편, 한국이 새 질서 이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전 세계 41개 경제 언론이 이 역사적 사건을 다뤘어요. 모두가 한국의 승리를 인정했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SNS가 난리였어요. 한국이 이런 기술이 있었다니, 중국 독점 시대가 끝났다, 몽골의 선택이 옳았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호주 총리가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히토류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브라질까지 한국 기술 도입을 문의해왔고 아프리카 17개국이 자원 협력을 제안해왔어요. 가장 놀라운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갑자기 논조를 바꿨어요. 한국-몽골 협력을 존중한다며 기존 압박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달 후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만나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배석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악수하며 진정한 파트너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전율이 흘렸습니다. 회의실이 감동으로 가득 찼어요. 20년간 중국 독점으로 고민했던 문제가 한국-몽골 연합으로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원 외교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외교만 해왔어요.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만 했죠. 하지만 한국이 몽골과 맺은 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진정성이 진짜 경쟁력이라는 것을요. 중국은 몽골을 속국 취급하며 일방적으로 이익을 빼갔지만 한국은 몽골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제시했어요. 그 차이가 역사를 바꾼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배운 것은 작은 나라의 힘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거대하지 않지만 혁신과 진정성으로 세계를 바꿨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몽골 역시 내륙의 작은 나라지만 용기 있는 선택으로 자국의 운명을 바꿨어요. 나는 그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상생의 가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원 개발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착취하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한국-몽골 모델은 서로 도우며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자원 외교의 표준이 될 거예요. 바야르 사이안의 편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요. 한국은 몽골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진짜 친구가 되어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압박에도 몽골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제 모든 국제 협력에서 상생의 가치를 찾아보려고 해요. 힘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외교, 그게 진짜 미래라는 걸 배웠거든요. 한국-몽골 연합이 보여준 건 단순히 중국 독점을 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델이었어요. 지금 제 연구소에서는 한국 모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가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었는지,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연구하고 있어요. 20년 경력의 전문가인 제가 한국에게서 배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몽골 연합은 중국 독점 시대를 끝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질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남미의 자원 보유국들도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어요. 더 이상 강대국의 일방적 착취를 감수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나는 압니다. 진정한 변화는 힘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이 몽골에게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존중이었어요. 그 존중이 세상을 바꾼 거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이 교훈을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작은 나라들의 연대가 만든 기적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과 몽골이 보여준 새로운 협력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나라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감 감동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